보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어둠은 시장 골목 사이를 무겁게 가르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고무장화를 신은 채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양손에는 반쯤 비어 있는 고등어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10년 전 사고로 아들을 잃고 그는 세상과 말을 끊었습니다. 이웃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도 그는 고개만 끄덕이며 지나쳤죠. 그의 낡은 방 안에는 오래된 시계와 가족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아직 전내가 나던 손주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그날 이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허리를 구부린 채 부엌으로 향해 술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술잔에 소주를 따르는 손이 떨렸고 바닥에 몇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돈맛을 알면 사람도 변하는 거야. 다 똑같이. 사진 속 윤정이의 미소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10억 원의 보험금을 가지고 사라진 날, 철수의 세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배신한 여자를 미워하며 살았지만 동시에 그 미움이 점점 자신을 좀먹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지역 복지센터 개소식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무심코 리모컨을 눌렀지만 화면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자들 사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을 멈춘 그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익숙한 얼굴, 그러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저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이름, 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철수가 잊은 줄 알았던 어린 눈빛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와 똑같은 눈동자. 철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병이 쓰러지며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맨발로 현관을 나섰습니다. 확인해야지, 이게 무슨 장난이야. 시장 거리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새벽, 그는 다시 과거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복지센터의 주소를 손에 꼭 쥔 채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친 숨이 목 끝에서 걸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구두로 인도를 걷고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급히 길을 건넜습니다. 복지센터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쪽에 있던 젊은 직원이 철수의 얼굴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분은 자원봉사자예요. 낮에는 여기 계시고 밤에는 일하러 가신대요. 직원이 건넨 쪽지에는 한빛공장, 삼거리 근처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길로 공장 주변을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공장 주변에는 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철문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그 여자의 손등에는 상처 자국이 보였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굳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윤정이가 공장 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약국 봉투와 비닐 우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멀찍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비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엿보는 사람인지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가는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윤정이가 허름한 주택가의 한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쪽에서는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문 앞에 다가갔다가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주가 맞다면. 그는 입술을 깨물고 골목 끝에서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창문 안에서 윤정이가 낡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사진은 철수가 버리지 못한 그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철수는 비를 맞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미세한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에는 밤새 내린 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윤정이의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골목 끝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얇은 커튼,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윤정이는 작은 식탁에 앉아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어린 민호가 기침을 하며 두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돈 때문에 도망친 여자라는 말이 수없이 맴돌았지만 눈앞의 모습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고 윤정이가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곰 인형이 들려 있었고 윤정이는 낡은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철수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유치원 앞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곧장 버스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맺힌 물방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철수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손끝이 떨려 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신 조용히 차창을 내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담배 냄새를 그대로 날려보냈습니다. 퇴근 무렵 철수는 복지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의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윤정희 씨요? 그분 여기서 일하신 지 3년 됐어요. 처음엔 비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은 아이 치료비 벌려고 쉬는 날도 없어요. 그 말에 철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 보험금은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전부 시댁 빚 갚는 데 쓰셨대요. 본인 몫은 없었다고요. 복지센터를 나선 철수의 얼굴은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엔 별빛 하나 없이 도로 위에 불빛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길을 걷다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진실이었나?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벽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죠. 결국 그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창구 앞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교통사고 기록 다시 볼 수 있습니까? 직원은 오래된 사건이라며 기록 보관소로 안내했습니다. 철수는 먼지가 쌓인 서류철을 들춰보았습니다. 사고 당시의 사진과 보고서, 그리고 정비소 기록표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의 메모가 그의 눈길을 붙잡았습니다. 브레이크 라인 이상 있음.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즉시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철수는 예전 아들의 친구였던 이장호를 찾았습니다. 허름한 공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장호는 그를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민수차 고쳤던 정비소 기억나지? 장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 나기 하루 전날
이상한 낙서가 있었어요. 브레이크 쪽이 위험하다고. 철수는 아무 말 없이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정비소였습니다. 낡은 간판이 삐걱대며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정비소 주인은 그가 꺼낸 메모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그때 분명 기록했는데 경찰이 그냥 가져갔어요. 철수는 침묵한 채 장부를 넘겼습니다. 기름때 묻은 종이 속에 아들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복지센터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지센터 앞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멀리서 윤정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직원이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윤정혜 씨 아들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고열 때문에. 철수는 말도 없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이젠 더 늦기 전에 알아야 한다. 병원 복도는 긴장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깜빡였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박철수는 접수대 앞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의사와 간호사들의 움직임만 바라봤습니다. 복지센터 직원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윤정혜 씨 아들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그 말에 철수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하얀 복도와 그 끝에 보이는 작은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위중합니다. 희귀 혈액 질환이에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울고 있는 윤정이가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혈이 필요해요. 혈액형이 특이해서. 의사는 가족 중 같은 혈액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철수는 숨을 고르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저도 하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철수 씨, 아이는 친손자입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철수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고 서류는 바닥에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럼 내가. 윤정이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낮게 말했다. 전 그냥 죄송했어요. 미움받을 줄 알았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유리창 너머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잠든 민호의 얼굴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가 풀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녀석이 살아있었다면 이 아이를 꼭 안아줬겠지.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바닥에 번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를 비추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의 미소. 사진을 바라보던 그의 표정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처음으로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박철수는 병실 앞 의자에 앉아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상담 창구에 앉아 집 담보대출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치료비로 써주세요. 그는 은행 직원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철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뒤 복지센터를 찾은 그는 소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윤정혜 씨, 일 그만두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람 오래 버텼잖아요. 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그는 아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살짝 잡자 작은 손가락이 반응하듯 움찔했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너는 꼭 나아서 내 엄마 웃게 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윤정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철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치료비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집 말이야. 이제 너희 집이다. 윤정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으로 돼 있던 집 담보 잡혔어. 병원비로 다 들어갔지. 그는 담담하게 말하고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밖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로 아이의 안정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 대신 새로운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병실에는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고 윤정희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박철수는 병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다가 아이가 눈을 뜨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작고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일어났구나. 이제 좀 괜찮지? 그는 조심스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는 병원비 정산서를 들고 철수 앞에 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꼭 갚을게요. 철수는 고개를 저으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내 몫이야. 윤정이는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엔 미묘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안도. 며칠 후 윤정이는 철수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와 달걀말이 그리고 조촐한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이 밥 먹는 거 처음이죠? 윤정희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이런 식탁은. 식사 중간에 민호가 철수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다 나으면 놀이터 가요. 그의 말에 철수는 잠시 말이 막혔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윤정이는 미소를 지었고 그 웃음은 오랜 세월의 상처를 덮는 듯 따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철수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윤정이는 그 옆에서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기 셔터 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노을빛이 비쳐 들어와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며칠 후 민호는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봄 햇살이 교실 창문으로 스며들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선생님은 숙제로 가족이라는 주제를 내주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연필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세 개의 인물이 그려졌습니다. 가운데에는 자신,
왼쪽에는 엄마, 오른쪽에는 할아버지.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둥근 해가 떠 있고 아래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잠시 멈추더니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그림일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정이는 저녁 준비를 하다 아이의 그림을 보고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철수가 두고 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고향에 다녀오마.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밥 잘 챙겨 먹고 아이 잘 부탁한다. 그날 밤 윤정이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소리가 공기 속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녀는 손에 쪽지를 쥔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는 민호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고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음악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식탁 위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민수, 그 옆에 윤정이, 그리고 웃고 있는 철수와 민호. 사진 속의 미소는 이제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집안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여전히 아이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